네, 두 번째 1대1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챗에는요, 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휴레이 포지티브의 최두화 대표님과 라이나 생명의 박영하 본부장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두화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는 오늘 보험과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이제 최두화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년 전부터 헬스케어 사업을 스타트업을 시작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을 스타트업을 하신 거의 선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5분, 30분의 시간 동안 같이 한번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겠고요. 우선 처음에는 해보시면서 이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나 보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휴레이 포지티브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가 이제 만으로 한 1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지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내일의 태양을 다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1년, 12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다행인 건 한 3, 4년 전부터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될 수 있는 희망들과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들을 서로 공유하고 얻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드릴지 이제 서두를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드리고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떠한 정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디지털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인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에서 만든 장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큰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 사이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제 활용한 모든 영역들을 다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그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러한 이슈들도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가장 이제 디지털 헬스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CEO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는 동의어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를 봤을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웨이브의 하나다. 그리고 지금 금융이든 뭐 모든 산업이 다 지금 디지털라이징이 되고 있는데, 헬스케어 역시도 그동안 아날로그로 처리됐던 많은 프로세스들과 데이터들이 이제는 디지털라이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통칭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은 뭐냐? 보험은 현재의 재화를 투자하고 희생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러한 금융상품인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헬스와 보험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같은 밸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됐느냐?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생각을 잘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보험도 지금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 세 가지 보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문화의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둔화, 이 세 가지가 보험업의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가져온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지만 우리는 늙고 있습니다. 우린 다 미래의 노인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노인 고령화 사회로 이제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팠을 때 보험금을 많이 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분들 보험 잘 안 드십니다. 요새 뭐 좀 지나간 말이긴 하지만 욜로족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 잘 안 들고 지금을 더 잘 즐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의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잘 들지 않죠. 그러니까 보험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사가 돈을 버는 게 결국은 보험료를 미리 받아서 이걸 이제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자율 엄청 낮잖아요, 지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돈 벌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보험사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헬스케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돈 주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보험사가 이걸 막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형태로 이제 리스크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영역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헬스케어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이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디지털 기반으로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서 보험사가 밸류체인을 확장할 수만 있다면,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위기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이 함께 가고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좀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이제 미국은 사실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는 그런 나라, 그 산업 인더스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사가 병원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런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서 건강관리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 또 고객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을 때 처방약을 받을 수 있고 집에까지 딜리버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치료 데이터, 진단 데이터, 처방 데이터, 행동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고객들에게 맞춤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적인 인바이러먼트가 형성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표님, 우리는 조금 초기 단계인데 어디부터 어떻게 좀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초기 단계 맞죠? 초기 단계 이제 맞는데, 초기 단계인 이유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인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동네에 병원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는 감기 걸려도 상급종합병원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싸게 병원을 갈 수 있고, 싸게 약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의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이제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구 구조의 변화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의료비를 한 100조 정도 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거의 4분의 1이 의료비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가면 고령자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더 할 거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노령층으로 이제 가시기 때문에 의료비를 거의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의료적 자유와 가치들을 계속 동일한 수준으로 누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아마 접근성이 조금 더 제한될 수도 있고,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이거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로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해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이 큐어의 영역,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시스템인 병원과 약국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헬스케어의 니즈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커싱이 먼저 단기적으로는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큐어의 영역이 있고 아픈 사람들 진단받고 치료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는 큐어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 영역엔 케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내 평소의 근육량과 체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퇴원해서 집에서 재활하는 부분 그리고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라든지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케어 이슈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가지 케어의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케어의 영역들은 지금 큐어의 그 메커니즘 엔티티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이 뉴커머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뉴 엔티티들이 어떻게 그런 케어의 영역들을 잘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상당히 있고 이 비즈니스 기회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와, 나 이거 진짜 해결 안 하고는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는 강력한 니즈와 디맨드를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웰리스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답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꼭 아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피트니스 시장이나 성형의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건강에 포커싱해서 그 니즈를 만족시켜 주면서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웰리스의 영역, 이렇게 크게는 세 덩어리의 니즈가 있는 시장에서 첫 번째 큐어의 영역은 이제 이런 정책이나 법제화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바꿔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이 시장은 케어의 영역과 웰리스의 영역에서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케어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성 질환자분들도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고 실제 이제 저희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어떻게 케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재입원이 되지 않고 이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그 possibility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케어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약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한 4, 5년 전에는 별로 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돈 안 내니까 이제 시도가 없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장들이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저 무릎 수술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공관절 치환술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나 집안 어르신들 하신 분들 보면 수술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수술 시킨 다음에 이제 돈 되는 거 끝났어. 이제 집으로 보내요, 바로. 일주일 있으면, 3일 있으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활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현저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무릎 각도를 몇 도씩 꺾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못하고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무릎이 나중에 잘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통증은 줄었지만.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자, 이분들의 예후를 더 관리해 주려고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해서 이런 쪽도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재활을 해주는 스타트업들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르신들 편찮으실 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마 간병인 구해보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연락해서 어떤 퀄리티에 안심할 수 있는 간병인을 얼마에 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복마전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인력을 관리해서 퀄리티를 일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CS가 들어왔을 때 교체해주고 하는 형태로 이런 간병인 시장도 약간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당장 우리가 헬스케어 영역에서 부닥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에 언클리어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 헬스케어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3, 4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먼저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이제 밸류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막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제 보험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보험사들도 결국은 이 분들이 잘 관리돼서 잘 회복되고 덜 아플 확률이 낮아지고 쓸 비용이 줄어들고 하면 보험사도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에 되게 과감한 투자들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후방 산업으로서 이러한 뭐 간병 시장이라든지 뭐 발달 장애를 가르치는 시장이라든지 또 재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걸 후방 산업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막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힌트들은 이미 시장에 다 존재하고 이 시장들이 이제 커질 일만 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웰리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웰리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계속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런 사실 고민들이 많고,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웰리스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까, 어떻게 고객들 인게이지 할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K-팝 스타 세븐틴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세븐틴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튠H라는 이제 새로운 앱도 론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웰리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또 개인이 투자해야 되고 회사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세븐틴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세븐틴이 운동하자 그러면 저는 막 운동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지점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답을 모르잖아요. 뭐가 정답인지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은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만드는 게 정답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제 라이나 같이 좋은 보험사들이 이 플레이어로 들어와서 여기다 막 투자를 막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하게 만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험에 대해서는 아마 소비자들이 양가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자, 보험은 그래 필요하지. 뭐 나 아플 수 있고 뭐 나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와 내 가족들에게 일종의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근데 이 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되게 강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험의 세일즈가 상당히 푸시 마케팅처럼 이제 되어 왔어요. 그래서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아플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공포심을 약 극대화하면서 상품을 파는 이미지가 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하면 그렇게 막 다 좋지만은 않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케팅이라는 게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풀링을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험사에 대한 그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케어의 영역, 웰리스의 영역으로 더 끄집어내면서 여기다가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이제 소비자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드는데 투여되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컨센서스를 좀 이룰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이러한 투자들이 조금 더 내부적 저항을 덜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그 산업을 놓고 보면 지금 헬스케어라는 것 자체가 전체 산업에서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산업을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그 싸고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되는 게 식품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건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까? 이걸 먹으면 뭐 그 좀 몸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어렴풋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각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냥 재미있는 일만 하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재미있는 니즈를 채우면서도 건강도 해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과 재미는 같이 갈 수 없는 요소였는데 지금은 건강과 재미가 같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있는 회사들과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웰니스를 재해석하고 모든 이 웰니스의 건강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참 이제 건강해지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또 고객들을 건강하게 지원하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어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헬스 리터러시라는 말씀을 금방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영양제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막 영양제를 막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최근에는 뭐 영양제끼리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어떤 게 서로 뭐 같이 먹었을 때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상세하게 저희가 알게 되고 많은 고객님들도 이제 그런 어떤 건강 정보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 고객들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험하고 스타트업이 콜라보를 해서 또 새로운 산업 그 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그때 잠깐 얘기하면서 듣기로는 어떤 자동차 보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안전 리터러시를 하기 위해서 좀 그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네, 그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한 산업이 커나갈 때 이제 보험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 잘 매자.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사거리 밖에 있는 것과 사거리 안에 있는 것의 사고율이 다르다. 그리고 안전속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전속도를 지켰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런 형태로 사실 민간보험사에서 이런 안전 캠페인이나 이런 것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보험사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험들을 보험사에서 주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실험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캠페인이 나가고 그래서 안전운전, 드라이빙 리터러시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구조를 짜준다. 사실은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도 내 몸이 자동차면 내 몸이 아프면 사고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잘 안전하게 운전할지를 사실 지금은 잘 몰라요. 니즈는 있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운전을 그냥 재미로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을 관리하는데 재미로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형태로 이제 시각이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또 주셨는데 그 영양제를 이제 어떻게 부르냐 하면 요새는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의사가 처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처방한다.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 영양제 비즈니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어서 어떤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약과 부딪히거나 아니면 얘를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해서 먹기 시작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는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니즈가 너무 귀찮아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 방법론들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잘 못 찾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솔루션이 잘 맥히고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건강해지고 싶죠. 그리고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돈을 지불할 니즈도 되게 큽니다. 우리 아침마다 유산균 하나라고 비타민 D 하나 먹고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살아도 건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솔루션이 지금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별로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니즈는 다 있다. 근데 그 니즈를 잘 해석해주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아직은 좀 부족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니즈를 발굴하고 주는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생태계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거기서 정답을 찾아내는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정답을 다시 베끼는 회사들도 또 생겨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커지는 것이 바로 산업화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보험사의 어떤 일하는 문화, 컬처 이런 거랑 또 스타트업에 일하는 문화는 굉장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히 다른 두 회사가 콜라보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두 다른 회사가 같이 콜라보를 할 때 지양해야 될 부분 또 지향해야 될 부분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지향해야 될 부분,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옛날에 이제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안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타트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이 공자님 말씀 다시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이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는 뭐부터 못하냐를 스타트업이 잘 몰라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희만 모르나요? 아무튼, 네. 많은 스타트업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밸류를 만드는 데까지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예, 그리고 스타트업이 자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지 별로 잘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 그래서 협업을 할 때 참 어려운 점을 많이 만드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대기업 보험사의 입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떤 조직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기업에 실무하시는 분들과 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조직은 뭐 A라는 목표를 원하는데 실무자는 B라는 목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많이 대기업에서는 발생하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얼라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보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나를 더 잘 알고 상대를 더 잘 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가장 먼저 지향하고 찾아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매뉴얼이 너무 다릅니다. 스타트업은 일단 실행하고 린하게 먼저 만들고 고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대기업은 이제 모든 게 완벽해서 보고서 안에서 모든 게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으면 탈락이다. 예,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간극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서로 끌어당겨서 밸런스를 맞출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은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되게 희망적인 내용들은 스타트업과 대기업들 사이에 콜라보가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를 좀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서로에게 주는 밸류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체계화나 시스템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대기업의 그런 밸류를 받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행동 실행력 그리고 빠른 속도를 이제 대기업이 좀 더 배우고 하는 형태로 서로에게 이제 밸류를 주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미래는 밝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오늘 이제 이 콜라보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범업에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스타트업과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